오늘은 답안 작성 기본 만들기 제2강을 하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 우리가 행정소송의 개관 그리고 행정법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법 진입이라는 걸 한번 하고자 해요. 소송법 진입입니다. 자, 행정소송의 한계는요, 이 행정소송법이 절차법의 대표 선수죠. 소송법이. 절차법은 여러분도 익히 알다시피 절차 법정주의예요. 그럼 법정주의에서 법에 의해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한계론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계라는 것은 법학에서는 범위의 문제이기도 해요. 물론 내적 범위, 외적 범위 이런 말들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한계다 그러면 범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정의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고요.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것은 이 범위가 문제되는 건데 첫 번째는 그 소송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송 제도를 통해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 행정이고 이 행정이라는 것을 행정작용이라고 본다면 소송 제도를 통해서 통제한다는 점에서 그 다루는 범위가 문제가 돼요. 즉 두 측면에서 문제가 돼요. 대상이란 측면에서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소송 제도의 소송이라는 측면에서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일단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필히 시험에 합격합시다. 서론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 제1행정소송의 개관을 통하여 행정법 답안 작성의 기초적 사고, 즉 행정소송 전반을 개관했어요. 행정소송 전반 개관했다는 거 기억 안 나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제부터는 행정법 답안 작성을 위하여 행정소송 제도의 학습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제도 학습 그 전에 어떤 사건이 행정소송으로서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이 논의는 행정소송 제도에 관한 학습의 선행론인데요. 행정소송이 모든 행정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이유하고 또 다루지 못한다면 혹시 다룰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를 연구하는 곳이에요. 교재에서는 행정소송의 한계론이라 그래서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한계론이라는 목차 아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의 한계론이는요, 행정구제법 있죠. 그 파트를 가면 가장 최초로 나오는 논의 주제예요. 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강은 오늘 하는 이 강은 굉장히 말들이 어려운데요. 이 어려운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먼저 어려운 날 것 그대로 한번 말해 볼게요. 첫째, 자, 대상이라고 했어요. 아까 분명히 정의에서 이 대상에서 해왔단 말이죠. 대상. 이 정의에서 대상을 봤어요.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작용이에요. 여기서 취소, 여러분들 조금 아는 사람도 있죠.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자유부 행소송 아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 추상적으로 행정소송이다. 그러면 그 대상은 행정작용이에요. 따라서 행정작용이기만 하면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이 행정소송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고소송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라는 크게 4개 형식의 소송이 행정소송법 3조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행정작용이기만 하면 되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요. 행정소송상에 대해 과거의 열기주의에서 현재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의미 있는 물음이 돼요. 과거의 열기주의는요. 행정행위라 그랬어요. 행정행위라고 아예 딱
딱 집어서 적시했어요. 적시했을 때는 열기주예요. 근데 현재 개괄주는요, 처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처분이라고.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처분이 뭐냐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열기주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땅땅땅땅땅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펼쳐져요. 그런데 개괄주의는 이거 외에 점점점이 있어서 요렇게 묶어서 이런 공통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문제되는 뭔가가 있을 때 요게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함포섭이라고 그래요. 법학에서는 사함포섭. 어쨌든 불행하게도 모든 행정작용이 아니라 행정소법으로 가야 되겠죠. 행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이거나 또는 행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의 부작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처분이거나 처분의 부작이어야 해요. 자, 이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자, 처분과 부작위는 항고소송에서만 다룰 수가 있어요. 항고소송에서만 이것들을 목적으로 삼아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송에서 뭔가 목적, 뭐뭐를 다룬다 할 때는 그걸 대상적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대상이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목적물, 오브젝트. 그래서 이 항고소송에서의 목적물, 오브젝트인 대상, 적격, 적합한 자격이에요.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한 자격. 이걸 대상적격이라 하는데 이건 이론의 산물이 아니고 취소소송에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을 대상으로 삼아라.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삼아라라고 적합한 자격을 부여를 했어요. 뭐로? 행정소송법의 법률 규정으로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갈 건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루어요. 거기서. 따라서 이번 항고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소송의 한계 논의에서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행정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이죠. 행정소송은 이렇게 딱 자르면은 소송이란 말이죠. 근데 이 소송은 사법작용이에요. 그럼 사법작용은 또 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달아 가는 논리의 체인을 리걸 마인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걸. 요것도 한번 리걸 마인드로 한번 우리의 마인드, 즉 그 사고의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법원이 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그 분쟁에 적용되는 법을 해석 판단하여 그 해석 판단된 법을 분쟁의 대상에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해소하는 작용, 이게 사법작용이에요. 어렵죠. 일단 말을 어렵게 일단 하고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첫 번째는 법원이 분쟁을 다루는데 분쟁을 다루려면 일단은 그 분쟁을 해소하는 기준인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적용되는 법을 해석 판단하죠. 일단은 법을 해석 판단해야 됩니다. 이 해석 판단해서 그 해석 판단된 이 법을 있잖아요. 이 해석 판단 법을 적용해요. 적용해서 해소하는데 분쟁을 해소하는데 어떻게 해소한다? 소극적으로 해소해요. 소극적으로. 여기서 그래서 이 해소가 가능한 분쟁은요, 구체적 사건이어야 돼요. 해소가 가능한 분쟁은 구체적 사건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법의 해석이라고 그러고, 법을 해석하는데 법을 해석해서 해소한다? 불가능이죠. 추상적이라서. 따라서 구체적 사건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해석 판단된 법이 있죠. 이게 분쟁에 적용이 가능해야 돼요. 분쟁에 적용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쟁 해소 방식은 소극적이어야 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자, 구체적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요. 그러니까 사건의 구체성과 법의 적용 가능성, 이 둘을 합쳐서 사법 본질적 한계라 그래요. 사법이 뭐라고요? 사건의 법을 적용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법 본질적 한계예요. 그 다음에 분쟁 해결의 방식은 소극적이어야 한다. 이거는 권력 불입적 한계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사법 있죠. 사법은 소극적인 것만 가능해요.
그럼 적극적인 건요, 입법 행정부가 해요. 입법은 이 입법 형성 작용이라 해서 법을 만들므로써 이 나라를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은요, 말 그대로 공익 실현 작용이에요. 따라서 이 실현되는 공익을 위하여 현재 상태를 그 이상적인 상태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걸 정책이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는 정부는 있잖아요,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자유방임적 국가 불필요합니다. 자유주의 국가 있잖아요. 우리 뭐 자유 이러면 요즘에 많이 하는데, 자유주의 국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국가를 말합니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력 분립적 한계 논의 있잖아요. 여기서 이 논의는 우리가 논의하는 소송은 무슨 소송? 행정소송이야. 그러면 여기 앞에 행정이 뭐라고요? 공익실현작용이죠. 그 공익실현작용을 소송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게 전통적인 시각이었는데 현재 시각은 뭐냐면 이 소송을 통해서 공익실현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최근에 파괴적인 이런 시각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60년대 이후에 파괴적인 시각 변화인데, 이런 시각 변화이므로 기존의 소극적 사법작용인 여타소송, 즉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건 무조건 소극적이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것과는 무언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던 이 사법 본질적 한계가 뭔지, 그 다음에 권력 분립적 한계가 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자고요. 자, 이거 사법 본질적 한계, 권력 분립적 한계인데, 자, 사법 본질적 한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이 파트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듣기만 하세요. 이 어려운 게 사실은 너무너무 이제 허탈할 정도로 단순하다는 것은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행정소송법 8조 2항 있잖아요. 이거는 자나깨나 머릿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은 8조 2항은 전가의 보도예요. 8조 2항에 가여 준용된다. 이 준용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약속된 용어인데요. 법학에서 이 준자란 말은 성질이 공통된 이것을 준자라 그래요. 성질이 공통되었다, 이걸 준이라 그러고, 이 용자라는 것은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준용은 뭐예요? 성질이 공통되는 한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입법 기술이에요. 법전이 있잖아요. 이 독일 법학에서는 일물일가의 원칙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법률 규정 하나마다 적용되는 사건 하나, 그 다음에 해소되는 사건 하나, 분쟁이 해결되는 분쟁 하나, 이게 일물일가의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이 세상은 너무나 셀 수 없이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각 사건마다 그 사건을 해결하는 법조문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많겠죠. 도서관 몇 개를 채워도 그 법조문을 다 채우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나온 입법 기술이 준용이라는 입법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성질이 공통될 때는 요 사건에도 적용시켜줘. 이게 준용이에요. 그러면 이 8조 2항에 의하면요, 준용되는 법이 3개가 있어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의 규정이나 민사집행법상의 규정이 행정소송과 성질이 공통되면 적용할게 8조 2항이에요. 법원조직법 2조 1항 1문에 의하면요, 자,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해요. 그 다음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자, 요 표현을 기억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한계론에 관련된 법조문이에요. 한계론에 관련된 법조문은 법원조직법 2조 1항 제1문입니다. 자, 이에 의하면 사법작용은 뭐라고요? 자, 여기 나왔죠?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 즉, 이 모든이라는 말을 일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작용이죠. 따라서 사법작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행정소송도 사법작용이란 요거 그대로 끌고 오겠죠. 이런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사건은 뭐예요? 심판이 가능한 법률상 쟁송이어야 되겠죠.
자, 문제는 법률상 쟁송을 심판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말 나와요. 법률상 쟁송이란 특정한 권리 주체 간에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말하고, 이 심판이란 법률의 적용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걸 말해요. 근데 사실 이거 진짜 쉬운 말인데 이렇게 써버리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제 요거는 법률상 쟁송은 이 소장을 가리켜요. 소장을 어떻게 소장 작성의 방식을 가리켜요. 요거요. 자, 특정한 권리 주체 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은요, 원고와 피고로 서게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있잖아요. 이건 뭐뭐를 어떻게 해요? 뭐뭐를에 해당해. what. 그 다음에 심판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취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무효임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자를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라 그러고, 이 후자 분쟁 법 적용상의 한계라 그럽니다. 이건 구체적 사건성이란 구체적인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 주체 사이의 법률상이거나 법적 분쟁을 말해요. 이를 개념에 관한 적극적 정의를 합니다. 자, 요 박스는 왜 제가 썼냐면 요런 개념을 알아야 이 사안포섭이 가능해집니다. 요걸 알아야 사안포섭이 가능해져요. 요런 개념을 모르면 사안포섭이 허접해집니다. 지금 2차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물론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법학 교과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셉트, 이 개념이라는 것은 포지티브한 정의와 네거티브한 정의라는 두 가지 정의를 동시적으로 갖고 있어요. 야누스의 얼굴처럼. 그런데 이 법 영역에서 이 양자, 적극적 정의와 소극적 정의의 관계는 다음과 같아요. 이 적극적 정의는 정의가 대표하는 정체성을 표제. 이걸 뭐예요? 이데아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적극적 정의는 이데아에 존재하는 정의예요. 정의가 대표하는 정체성이 있죠. 대표성, 대표하는 정체성을 표지해요. 시메온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용어로는. 그러나 정체성을 표지하는 적극적 정의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의 영역, 즉 우리의 이 세계 영역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있죠. 우리의 눈에 포착되고 감지되고 인지되는, 즉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어떤 현상이 이런 이데아에 있는 본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적극적 정의는. 왜? 이데아에 있는 상황을 그 상태 그대로 우리에게 이미지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 정의로부터 우리의 인식의 범위 내에서 감지되고 인식되는, 인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있잖아요. 요거는 옵티컬. 즉 시야, 우리의 시선에서 인식되는 거예요. 뭐냐면 시각적으로 포착되어야 뇌 속에서 이미지 형성이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런 구체적 판단 기준을 도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소극적 정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악하다라는 게 맞아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남들에게 나쁜 짓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 측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편적, 이성의 파편들을 본다는 건데, 온전한 이성은요, 선이에요, 선. 굿이에요, 굿.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니 할 때 그게 온전한 이성을 가리켜요. 근데 불완전한 이성의 파편, 이런 것들이 빛의 파편으로 우리 눈에 포착돼요. 그러니까 이 물을 이렇게 빛에 비치면 빠지노초 파남보 7개의 색깔로 우리한테 감지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7개의 색깔에 대해서 우주적 색은 뭘까? 그래서 거물 현자. 그 7개 색을 다 한꺼번에 혼합시키면 검은색이 되는데요. 이 검다라는 의미는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미네르바의 고양이가, 올빼미가 그렇게 새벽에 헤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어스름하면서 있잖아요. 어둠이 깜깜 어둠이 아니잖아요. 새벽이. 그래서 어스름하면서도 이 진리의 파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걸
캐치내고 인지되는 현인들, 철인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많이 새길로 빠졌지만 이것은 헬레니즘 철학의 쌍수 개념부터 유리하는 사고입니다. 쌍수 개념, 이 쌍수 개념은 성경으로 치면요 예루살렘하고 여리고가 있어요. 예루살렘하고 제리코가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빛의 도시고 제리코는요 반사경을 말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 눈에는 예루살렘이 안 보여요. 적극적 정의는. 근데 우리에게 포착되는 이 반사경, 달 이런 것들은 포착되죠. 우리한테. 태양은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죠. 근데 달은 우리가 직시하잖아요. 그 빛이 우리 눈을 찌르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그 반사경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햇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사경에 나오는 빛은 우리가 충분히 감내하면서 관찰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 진짜 빛, 진짜는 우리가 마주할 수가 없어요. 직시할 수가 없어요. 태양을 직시해 보세요. 바로 시각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걸 쌍수 개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제리코를 통해서 빛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미루어 짐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적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쌍수 개념이 이런 거라는 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 사건성에 대한 적극적 정의로부터 소극적 정의를 한번 빼내보자고요. 자, 어떤 법적 분쟁이 구체성이 결여되었거나 법률 관계가 아니거나 권리 주체 간의 분쟁이 아니거나 법률상 이익에 대한 분쟁이 아니면 구체적 사건성의 결여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행정소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추상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 적극적 정의가 뭐였어요? 구체적인 아까 적극적 정의가 뭐였어요? 여기서 자 특정한 권리 주체 간의 구체적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잖아요. 그러면 이 권리 주체의 특정성을 노트라거든요. 그다음에 법률 관계도 구체성을 노트 이렇게 그다음에 분쟁인데 이 법률상 법률가 발생한 이 법률상 이익이거든요. 이 법률상 이익도 노트 이렇게 쳐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체성 노트, 권리 주체 사이 특정성 노트, 법률상 이익 노트, 법적 분쟁 노트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트 개념을 했더니 자 구체성이 결여돼 있거나 그 다음에 법률 관계가 아니거나 그 다음에 권리 주체 간의 분쟁이 아니거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분쟁이 아니면 구체적 사건성의 결여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니다 이렇게 결여되어 있다 아니다 그다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현상계에서 페노메나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그럼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 감지되고 인식되는 소극적 정의 부분이요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 임요한이 있잖아요. 임요한이가 무지 잘했죠. 스타크래프트. 그럼 스타크래프트 할 때 어떻게 하죠? 드론을 날려가지고 이 까만 지역이 드론이 갈 때마다 디기디기 하면서 하얗게 변하면서 그 밑에 있는 맵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 드론이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미지의 까만 영역이었던 곳이 감지되고 인식되는 소극적 정의 부분이 미지였었는데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더욱 넓게 밝혀지고 있어요. 이 소극적 정의 부분에 포섭이 되지 않으면 적극적 정의 부분에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이거 있잖아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법학을 뭐로 보냐면 일도양단적이다. 흑백 논리라는데 이게 약속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흑백 논리예요. 법학은. 소극적 정의 부분에 포섭이 되지 않아요. 인지되거나 포착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적극적 정의 부분에 존재한다고 해줘요. 간주해줘요.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혹자는 흑백 논리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흑백 논리다 이건. 이렇게 하지만 이 법학이라는 것이 법의 영역에 있어서 이 사안포섭에 대한 이 판단을 아직까지는 이렇게 일도양단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반드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해 주세요. 문제는 그 판단을 누가 하냐는 거죠. 이거 흑백 논리라는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소극적 정의 부분에 포섭이 되지 않으면 적극적 정의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고 이 판단하는데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죠. 판례에 의하면은
일반적 이성인이 한다고 그래요. 자, 이 일반적 이성인은요, 과거에는 그냥 이성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대 와서는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요거 행정학 한 사람들 아시죠? 제약된 합리성이라고 해서 이 인지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알 것이고,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 개념 아시죠? 바운디드 레셔, 특히나 현시소는 있죠. 경제학에서 이 바운디드 레셔널리티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죠. 이걸 소유한 자를 일반적 이성인이라 그래요. 자, 이것을 아는 것도 리걸 마인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이 사안포섭이 중구난방이 되거나 장황한 설명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 적용의 문제, 이제 구체적 사건성이 끝났으니까 이제 법 적용의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행정소송의 대상인 법률상 쟁송이 되려면요, 그 쟁송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법을. 그래서 이 부분은 엄정한 이론의 산물이 아닙니다. 엄정한 이론의 산물이 아니고 법 정책적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한계 논의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 통치행위 얘기예요. 따라서 시대에 따라 이 혹은 사회 발달 과정에 따라 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요 범위가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해요.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자, 행정상 방침 규정과 실현을 소송으로 주장할 시 가능하냐? 행정상 방침 규정의 준수와 실현이에요. 불가능이죠. 재량행위 혹은 판단 여지는 법을 적용할 수 없느냐. 이거는 현대에는 극복되어졌죠. 적용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특별 권력관계는 법 적용이 불가능하냐. 과거에는 불가능할 때 왜 이 불침투 이론이라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죠. 가능하다고 통설로 지금은 의견 일치를 보았죠. 현재 살아있는 건 통치행위밖에 없어요. 통치의 행위라고 판명이 되면 법원은 심판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행정상 방침 규정의 준수와 실현은 소송으로 주장 못해요. 이거 100% 못해요. 여기는 이견 없이 소송 주장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재량 행위하고 우리나라는 판단 여지 없습니다. 학자들은 있다고 하는데 판례는 없습니다. 이 재량 행위는 법 적용한다고 100% 통설, 이견 없는 통설. 특별 권력 관계에도 법 적용한다고 이견 없는 통설. 통치 행위는 여기는 있잖아요. 이견 없는 통설이 아니고 판례 긍정입니다. 긍정. 판례가 긍정하고 있어요. 법 적용 못한다고. 여기서 법 적용이라는 것은 행정법 적용을 말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재량행위는 법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시대 상황이 바뀌었고 특별 권력 관계도 이 특별 권력 관계 용어가 폐기가 되고 특별 행정법 관계로 바뀌어요. 특별 행정법 관계로 바뀌니까 법 관계는 뭐죠? 법 관계는 당연히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관계다 해서 법 관계로 바뀌면서 과거에는 법 적용 상의 한계에 해당했던 많은 부분이 법 적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전히 지금까지 자, 이견 없이 인정되는 건 혼시 규정과 통치 행위는 법 적용상의 한계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여기서 나와요. 혼시 규정, 통치 행위 여기서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 권력 관계라는 용어와 통치 행위란 용어는 행정소송의 한계 영역에서 논의되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특별 권력 관계라는 용어가 지금 폐기됐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성의 한계 영역에서 특별 권력 관계, 즉 공무원 관계 이런 것들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있다? 통치행위만 현재 남아있다. 따라서 그 한계 논의의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법 총론의 관련 부분을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통치행위는요. 통치행위는 자 고정국이라고 외워요. 고정국.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 그 다음에 이른바 통치행위죠. 그럼 여기에 인 해가지고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이 수식어죠. 수식 관계죠. 이거.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문학, 국어, 그 다음에 각종 사회과학에서 보는 수식 관계는 이거 한정 수식 관계예요. 그런데요, 법학은 이 수식 관계가 서술 수식 관계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서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도 있고 고도의 정치성을 띠지 않는 이른바 통치 이렇게 하면 한정이잖아요. 그건 없어요. 법학에는. 오로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른바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이다. 주어, 수로 관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수러 관계에 있는 것이 앞으로 가서 수식하는 이런 서술 수식어 관계에 있어요. 법학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게 사후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그랬더니 자, 입헌적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 입헌적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 자, 입헌이라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 계급적 기초가 누구요? 시민들이 계급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런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은 어떠한 국가 행위나 국가 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 합법적 행위를 그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헌적이란 말은요, 입헌 군주국이란 아주 기형적인 용어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군주가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시민이 주인된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민 주권주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주권이 되는데 시민은 있잖아요. 이성인이에요. 이성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민은 법을 만드는 자를 말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을 만드니까 그 법을 만들어서 뭐한다? 통치한다. 즉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 치라는 것은 이 다스릴 치자이기도 하지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통제. 그러니까 법으로 통제하는 국가를 법치주의 국가라 그래요. 근데 누가 그 법을 만든다? 시민이 만든다. 그러면 입헌적이에요. 그러면 입헌적 시민, 그 시민은 또 누구의 이성을 가진 자잖아요. 이성은 뭐예요? 절대 이성이잖아요. 따라서 어떠한 국가 행위나 국가적 이건 뭐예요? 이성이 아니죠. 이건요. 이거는 절대 이성이 아니고 이 지구 위에 땅 위에 있어서의 이성이잖아요. 즉 페노미나죠. 요거는요. 이데아고 따라서 이성적인 이데아가 페노미나 이데아에 못 미치는 페노미나 현상을 당연히 어떻게 하죠? 규율하게 되는 거죠. 그 규율이 이성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성 입장에서 만든 기준들 그게 바로 헌법과 법률이죠. 거기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어쨌든 이 부분 이성이 하죠.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니까 이 제약된 합리성, 즉 제약된 이성의 범위 내에서 합헌적, 합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거예요. 맞네. 합헌성, 헌법에 합치되는 성질과 법률에 합치되는 성질의 판단, 이 뭔가 이 성질에 합치되느냐? 합치성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누구의 영역이다? 사법의 권능이죠. 아까 사법이 뭐라고요?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법을 해석, 판단해서 어떻게 한다? 소극적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작업을 했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 즉 고정국이라고 외웁니다. 고정국 두 문자로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후심사 행사권을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요? 스스로 억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잘 외우셔야 돼요. 자, 사법심사권은 갖고 있는데 사법심사권이 전제되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원은 사법심사권은 본인이 갖고 있어요. 다만 스스로 행사를 억제하는 것뿐이에요. 통치행위에 대해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사법심사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법원이 이게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는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 가지고 있는 사법심사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법원의 정치화를 유발해서 진짜 이건 미친 듯한 사회혼란 속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 스스로 뭐한다? 뭘 한다? 행사를 억제한다. 따라서 그 심사 대상에서 통치행위를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다 무슨 얘기거든요? 이건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을 가리킨다고 이거. 그렇다면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진영을 구현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한다. 그죠? 통치행위는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요. 그러면 행정소송으로는 다룰 수가 없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다룰 수가 있습니다. 내란죄, 여적죄 이런 걸로 다룰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자,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통치행위는요. 이 통치행위의 주체 있죠. 행위 주체. 통치행위의 주체는요.
대통령하고 국회만 있어요. 국회는 집합 단체로서의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모인 국회하고 대통령만 통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누가 하죠? 대통령이 했잖아요. 남북 정상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남한의 정상은 대통령이잖아요. 북한의 정상은 김시일 쪽이지만. 그래서 이 개최는 고도의 정성을 지니고 있는 행위죠, 이거. 고도의 정성을 지니고 있는 행위인데 누가 한다고요? 대통령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않다. 즉, 있는데 사법심사권인데 행사를 억제해야 되는데 억제하지 않고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이 억제해야 되는 행사를 넘어서는 거죠. 남용이죠, 이거. 그래서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걸 남용이라 그래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적절하지 못하지만 자, 근데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자,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면 송금한 행위. 이거 대통령이 했나 이거? 대통령이 만약 이거 했으면요. 통치 행위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박지원 장관이 했잖아, 그때. 예, 북한 측의 사건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했었잖아요. 이거 대통령이 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자체는 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요. 왜?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주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 누가 한다고요? 대통령과 국회만이 가능한데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를 한 자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에 대해서 큰 집에가 살다 나왔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요거 있잖아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이거요. 뭐 정치적 법률 분쟁. 이거는 헌재잖아요. 헌재가 하는 것은 모르셔도 돼요. 행정법에 은근히 헌재 결정을 막 행정법 교과서 사례 해설집에 넣는 강사들이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헌법소송이에요. 우리 행정소송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특별 권력 관계에서 특별 행정법 관계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게 바로 태학처분이에요. 태학처분. 이 태학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냐 했을 때 여기 보면은 국가 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이다. 태학처분은 국가 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한다. 자, 박탈하여는 이거 뭐다?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다.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이 명백하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말이. 요건 뒤에 한번 우리가 더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의미 없어요, 이런 말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력 분립적 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 어려운 말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일단 어렵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읽어야 한번 해결을 해드릴게요. 이 권력 분립적 한계에서 이 권력 분립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이 나누고 그 다음에 담당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담당한다. 그러니까 권력을 나누고 그 나누어진 권력을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담당해야 한다. 이거를 분리라 그러고 이거를 분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분리와 분장을 합친 걸 분립이라 그래요. 이는 전제 국왕에게 일체적으로 기속되었던 권리 있죠. 자, 전제 국왕에게 일체적으로 기속된 권리 뭐예요? 입법, 행정, 사법을 이 국왕이 다 가지고 있다. 그걸 전제 국왕이라고 했어요. 입법, 행정, 사법을 국왕이 다 가지고 있는 걸 전제 국왕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시민혁명의 성공과 함께 입법, 행정, 사법으로 권력을 속성별로 나눴어요. 이 속성이 뭐예요? 기준 만들기, 입법. 기준을 해석해 적용하기 사법, 기준을 현실에 이 국민들을 향하여 집행하기 행정.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 국왕의 소속이 아닌 별도의 기구에 담당하게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죠. 자, 그래서 국가작용과 국민생활, 기준을 정하는 입법권은 입법부의
국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담당케 하고요. 입법부의 국회라는 기구. 그 다음에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법적 해결이란 사법권은 사법부의 대법원과 각급법원이라는 기구를 두었죠. 이 사법권은 사법부의 대법원과 각급법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담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입법과 사법 그 외의 나머지들은 행정은 종래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행정의 정의를 내릴 때 한스 켈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기준을 정하는 입법권은 입법부의 국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담당하게 했고, 사법권은 사법부의 대법원과 각급법원 기구를 담당하게 했고, 나머지는 종래 그대로 두었다. 이걸 공제설이라 그래요. 나머지는 다 행정행위다.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공제설이에요. 연역적으로나 실적으로 의미 있는 학설이 됩니다. 종래에는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었던 행정사건에 대해 권력분립적 한계로 문제의식이 생긴 것은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독일 행정법 제도가 60년대에 의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자, 권력분립적 한계는 의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이에요. 그러면 의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은 뭐예요? 행정개입 청구권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됐을 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아직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판례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요거요. 행기청. 그래서 요 소송 형식이 인정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 한번 좀 잘난 척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단순한 이런 현학적 잘난 척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상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법학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 독일의 상황 변화를 피상적으로 아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왜? 이 독일의 상황 변화를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전철이란 말 아시죠? 이 전철, 독일을 전철로 삼아서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 독일에서는 이제 신의 자리를 대체한 인간 이성. 자, 신은 절대 이성이죠. 그러면 신의 자리를 대체하려면 이성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은 존재가, 같은 성질이 같은 것들을 대체 가능하잖아요. 그 성질이 없이 유일무이하다가 하면 대체 불가능이죠. 그럼 그걸 독점이라죠. 그러니까 신의 자리를 중세에는 신의 자리를 오로지 신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데카르트의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유심론 있잖아요. 이 유식론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의 이성이라는 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면서 이성이라는 건 합리성이죠. 이 신뢰한 독일 관념론이 이제 생겼죠. 이 독일 관념론의 전통 아래에서 개념의 이 독일 관념론의 전통이 뭐냐 이거예요. 개념의 정의가 엄격하면서 또한 완벽하다면 그 개념이 표상하는 현상이 지닌 문제 있죠. 거기에 대한 해결은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된다고 보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개념 정의에 아주 목을 매달았단 말이죠. 독일 관념론이. 독일 관념론이 개념 정의하고 아주 목을 매달았어요. 그래서 법학의 임무가 뭐냐 했더니 현상을 표상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어요. 왜? 법학이라는 것은 현실의 분쟁을 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해결은 현상을 표상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어떻게 돼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봤단 말이죠. 그 결과 모든 법 영역에서 엄격한 개념을 정의하는 작업이 진행돼요. 이걸 오늘날 개념법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법학이 그걸 말합니다. 근데 개념법학이 극단으로 가면 있잖아요. 온리, 법우선주의, 즉 형식제일주의, 이 형식은 법을 말합니다. 법률제일주의로 가게 되는데 그 형식제일주의가 투영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그래서 법에 따르기만 하면 돼. 미치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그죠? 형식적 법치주의잖아요. 지금 완벽하게 국회법이 정한 대로 운영하겠다. 근데 그 형식 법치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사독재 정권이었단 말이죠. 입법부를 장악하면서. 그거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 자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무리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라도 이 세계 이상인 성문화된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인간이 고안한 것은 그 무엇이라도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액팅경이 그랬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인간 이상의 최고 이성 집약체죠. 인간 이상의 최고 집약체라고 극도의 칭송, 지금도 칭송하고 있는 바이마르 헌법 체제가 그 최고 이성이라는 또 다른 법에 의해서 붕괴돼 버려요. 이 또 다른 법이 나치의 수권법이에요. 철저한 형식주의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고 세계적 대제약이 일어났죠. 이 히틀러가 주도하는 나치 정권이죠. 이 나치 정권은 있잖아요. 합법적 독재 국가입니다. 요 나치 정권을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나라에 이식하려고 했던 게 박정희 유신 정권이에요. 근데 박정희 유신 정권은 그래서 합법적 독재 국가라고 막 이름 구성하고 싶었지만 세계 헌법학계에서는 위임적 독재 국가라 그래요. 위임적 독재 국가 뭐냐? 지가 알아서 독재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나치는 합법적 독재 정권이에요. 자, 이 독재 있잖아요. 독재로 어떻게 이성이라는 법을 통하여 출현할 수 있냐? 여기에 심각한 의문점과 그리고 대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인데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써요. 몇 페이지 안 돼요. 철학서인데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거기서 왜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독재 안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갔을까? 즉 독일 민중은 왜 합법적 독재 정권을 선택했을까를 이성의 측면에서 논증한 책이에요. 결론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인간은 지나친 자유를 주면 오히려 도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규율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2차 대전 이후에 자 나치가 이제 무너집니다. 나치는 뭐예요? 철저한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해서 운영된 국가였단 말입니다. 아니 법치주의에서 운영된 국가였어요. 독재 정권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이 합법성 있죠. 합법성 너머에 법의 정당성 문제가 들어와요. 이 법의 정당성이 바로 이 정당성을 이 정당한 성질을 담보하는 법이 뭐예요? 헌법이요. 이걸 위헌범죄 심판입니다. 그래서 전후 독일은 켈젠이 주장했던 헌법 재판 제도를 실제로 도입해요. 그러면서 형식적 법률만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가 미흡함을 인식하면서 권력 분립 제도를 획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여러분 헌법 공부할 때 배우시죠? 레벤슈타인 기능적 권력 분립. 그와 동시대에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권력 분립 제도를 바라본 이 스위스 사람 케이기의 포괄적 권력 분립. 어차피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다 같은 게르만이잖아요. 이는 나치 시대의 국가 권력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합법을 가장한 행포를 어떻게 헌법적으로 재구성, 여기서 헌법이 튀어나와요. 이 헌법이 정당성 문제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헌법이 이렇게 정당성 문제로 튀어나와요. 이걸 헌법에서는 자연법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의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도 기능적 권력 분립론에 의해 종래의 처분에 해당되어야만 구제가 가능한 것을 자기 처분인 경우에는 종래부터 있었던 처분 취소송으로 하되 더 나아가서 이 장래의 자기 처분을 원할 때,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원할 때에는 의무행 소송으로, 장래의 예상되는 자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할 때, 즉 이때는 침입적이죠. 이거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도록 소송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요. 독일에서 60년대. 자, 이는 사법작용의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사법작용은 이미 보았다시피 기존에 어떤 것에 대하여 그것의 잘못만을 후속으로 따지는 소극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행적으로 무언가를 대신해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무언가를 대신해주고 명령하는 것은 행정이죠. 이걸 공익실현이라 하잖아요. 무언가를 대신하고 명령하는 이거 공익실현 작용이란 말이죠. 이런 행정의 영역을 사법작용을 통하여 법원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 제기되죠.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레벤슈타인의 기능적 권력 분립론이며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그래요. 요거를 실적 법치주의가 뭐예요? 사법작용을 통하여
행정작용을 행한다.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딴 거 아니에요. 너무 추상적으로 가르쳐요. 자, 여기서 기능적 권력 분립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능적이란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법률 개념에서 이 기능적에서 이 기능이죠. 기능적에서의 이 적이라는 것은 성질을 가리켜요. 이 기능은 목적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기능적 권력 분립론, 목적적 권력 분립론 동의어죠 이게. 그래서 기능적 권력 분립론이란 뭐다? 권력 분립이 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물음과 답이에요. 그래서 기능적 권력 분립론에 의하면 권력 분립의 목적은 뭐라고요? 국민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 보호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 입법, 행정, 사법 누가 행위를 하든지 국민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권력 분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보고서 허용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 헌법은요. 권력 분립의 이 목적으로 이 헌법 전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전, 자유, 행복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안전, 자유, 행복이에요. 재밌죠? 재산이 없어요. 우리는 헌법 전문에 권력 분립의 목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에요. 따라서 모든 권력들, 실제적으로 권력을 담당하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그 목적, 안전, 자유, 행복을 위하여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안전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있잖아요. 안전, 그 다음에 최혜병 사건. 안전이 국가에 의해서 지금 방치되고 있었죠. 이거 무조건 국가배당 청구소송 가면 이깁니다. 이런 것들은. 자유행복. 자, 이걸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권력이 한쪽을 담당하는 사법부 역시도 판결을 통하여 의무행위라는 자기가 가능해요. 의무행위라는 자기가 왜 가능해요? 안전, 자유행복을 위하여. 장래 예상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조차도 미리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죠. 안전, 자유행복을 위하여. 물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제도를 마련해 두게 되는데 그게 실적 법치구의 본질적 제도이자 징표인 헌법재판제도죠. 즉 이거 가능하게 하고 이 가능하게 하는 건 다 뭘로 한다고요? 법률로. 근데 이 법률이 진짜로 헌법에 비추어 합헌적이자라는 걸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헌법재판제도로 합니다. 법률로만 하면 뭐라고요? 형식 법치주의. 근데 그 법률이 헌법에 딱 적합해야 돼. 실질적 법치주의. 근데 문제는 이 이념적 충돌이 불가피하죠. 행정부가 행한 행정작용의 본질은 입법부가 입법작용을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기준을 결정하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죠. 즉 법집행작용을 통한 공익실현작용이죠. 만약 법이 반드시 하라 이걸 기속행위를 하는데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러나 많은 행정 영역이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가 잘 판단해서 하라. 이거 뭐예요? 재량행위죠. 이제 왜냐하면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가 공익 실현이 필요한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죠. 자, 따라서 행정 담당자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공익 실현에 적합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다른 권력보다 먼저 판단하고 만약 해야만 하는 작용이라고 판단되면 많은 수단들 중에서 어떤 수단을 채택하여 그 작용을 할 건지도 다른 권력보다 먼저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수단이 실행이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여러분 행정법 교과에서 뭘로 배우냐면 이 말로 배워요.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이 용어로 배워요. 이걸. 판단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제1차적 판단권을 행사하는 것이 의무행 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에서는 불가능하죠. 왜? 법원이 그 판단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문제는 우리의 행정소송법에 이런 소송의 종류가 없어요. 의무행 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따라서 이 소송법은 절차법이고 절차법은 법정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제도에는 많은 법정주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여러분들 제형 법정주의라는 거죠. 그 외에도 물권 법정주의, 형식 법정주의, 절차 법정주의, 가족사항 법정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법정주의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소극적, 네거티브잖아요 지금. 적극적인 포지티브한 것은 법에 정해진 대로 행하여라. 이 말인데 이 말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거꾸로 네거티브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소송법은 절차법에 해당하니까
절차 법정주의의 대상이죠. 따라서 음행소송의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행정법 제3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달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이 제3조하고 제4조에 여기는 행정소송의 종류고 4조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종류에 말하고 있는데, 그 소송의 종류로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음행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인정하고 싶어도 그 소송 유형이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필수 암기 논점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걸 문명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항고소송, 그래서 문명 항고소송 논의가 첫 번째 논의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좀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말해봐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무명 항고소송이라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왜 어렵냐면 이미지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법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떤 단어를 듣잖아요. 듣자마자 뇌리에 단어를 듣자마자 여러분들의 뇌리에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법학 단어들은 이미지 형성이 안 돼요. 그럼 이미지 형성이 되도록 뭔가를 가르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르쳐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 가르쳐주는 것을 다음 시간에 가르쳐주면서 이 무명항고소송이 뭔지를 가르쳐줄게요. 다음 시간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말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또 내용들을 언급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이렇게 어렵게 조금 들어가 봐야 더 사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말들은.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런 못 알아듣더라도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답안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그냥 언급 정도, 사고 정도는 그 기초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두세 번 더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